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을 설계해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이승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도 있고 또 변화하는 세상만큼이나 보험도 진화를 하잖아요. 보험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들과 또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하는 법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신 후 아래 나오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투자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해서 전문가 세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 한 분 소개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남윤승 전문가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요한 보장은 든든하게, 불필요한 보험은 똑똑하게 줄이는 실전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남윤승입니다. 네, 좋습니다. 실전 꿀팁, 보험에 대한 실전 꿀팁 알려주실 남윤승 전문가님이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전민우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람을 바라보고 안전한 방향을 안내해주는 보험 전문가 전민우입니다. 네, 보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전민우 전문가님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민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읽어주는 남자 최종민 전문가입니다. 자,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다 보니 어느 때보다도 객관적인 해석이 필요한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좀 더 알기 쉬운 해석적인 부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험을 읽어주는 남자라고 소개해 주신 최종민 전문가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총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보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보험은 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안보험입니다. 사실 안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막상 어떻게 가입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안보험에 대해서 남윤순 전문가님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볼 예정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주제 선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자, 화면 통계를 보시면 암 발병률은 무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 5명 중 2명이 여성 3명 중 1명에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암이지만 이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면역 항암제뿐만 아니라 최근 표적 항암제와 같은 새로운 치료 방법도 생겼죠. 그 결과 과거에는 약 40%에 불과했던 생존율이 현재에는 70%로 증가되어 많은 환자분들이 완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전되어 치료만 잘 받는다면 생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의료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이 생존율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참 많은 분들이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많이 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암보험, 이 치료를 하려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암치료제 때문에 매 치료시마다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치료비를 부담하고 계시는데요. 실비보험이 있으면 되지 않아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항암 방사선 치료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행하고 통원치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비 한도가 굉장히 작아 과도한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 등을 생각했을 때 생활비까지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사실 암의 진단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참 무서운 일인데 이렇게 치료비까지 한 번에 나가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 사실 소득도 단절되니까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적인 손실 많이 클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 아나운서님이 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그럼 머리가 빠지는 부작용이 심한 항암 치료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님 잠깐 누워서 암이 완치되는 항암 치료를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후자를 고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암 환자라면 모두가 꿈에 그리는 치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2023년 4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암세포만 골라 파괴할 수 있는 중입자 치료로 통증 및 후유증이 없는 치료를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사실 정말 이 꿈에 그리는 치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항암 치료가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 소개해 주시는 이 중입자 치료로 완치된 분이 좀 계신 걸까요? 네, 2023년 4월 연세암병원에서 처음으로 60대 전립선암 환자의 암 조직이 중입자 치료 후 모두 제거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달 12회 치료 만에 완치된 것인데요.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 비용은 회당 4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중앙일보가 일본 국립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병원장과 한 인터뷰 기사를 보면 암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립선암은 90%, 초기 폐암의 경우 90%, 육종암은 60에서 90%까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생존율이 극히 낮고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의 경우에도 2년 생존율이 무려 60%, 수술이 가능한 췌장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50%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다만 중입자 치료는 혈액암을 제외한 모든 고형암이 대상이지만 암의 병기나 전이된 상태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모든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암 환자분 중 중증 질환 산정 특례 혜택도 비급여는 제외되므로 중입자 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통증과 후유증이 없는 중입자 치료라고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보장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중입자 치료란 탄소 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두세 배 높은 치료 효과로 부작용이 적어 난치암을 극복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바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실손 보상, 즉 실제 발생한 병원비의 금액이 아닌 정액 보상으로 가입되어 있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실제 병원비는 50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3천만 원이 전액 지급됩니다. 제2의 암 진단금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1세대 치료이든 최신 치료이든 약물이나 방사선이란 이름이 들어가는 치료이면 무조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중입자 치료는 약물 치료비 부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약물과 치료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는 것 보장해 주시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암보험 준비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 더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 90% 이상이 항암 치료 또는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암 진단비의 경우 암 진단만 받아도 지급되는 담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암 치료비와 관련된 특약으로 암 보험을 구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암 치료비와 관련된 특약으로 암 보험을 구성해야 한다라는 팁까지 좀 주셨는데 비용으로 그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암 진단비 얼마만큼 저희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국립암센터 통계표에 따르면 간암이 가장 많은 비용인 6,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췌장암이 6,300만 원, 폐암이 4,3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1위 암인 유방암은 1,7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실제 병원에서 사용한 병원비만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외 소득 단절로 인한 생활비를 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연봉의 2배 정도를 준비하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암 종류에 따라서 비용도 굉장히 상이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성별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남녀별로 준비해야 하는 암보험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보험회사에서 분류하는 암 종류를 잘 인지하시고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나에게 유리한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암 분류에 따라 시청자분들에게 필요한 담보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반암과 유사암, 그리고 소외감과 고외감 모두 중요하지만 가족력과 성별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암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네. 점은 모든 보험사의 지급이 똑같으면 좋겠지만 일부 보험사는 소외감, 즉 남자의 경우 전립선암, 방광암, 그리고 대장 전막 내암이 해당되고 여자의 경우 유방암, 난소암일 경우 일반암, 그리고 진단비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소외감이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치료 시간과 치료비가 많이 부담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해감의 경우에도 가입 시점에 따라 3대 고해감, 5대 고해감, 10대 고해감으로 분류되는데요. 3대 고해감의 경우 뼈암, 뇌암, 혈액암이 해당되고 여기에 식도암, 췌장암을 더하여 5대 고해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암, 당나암, 담도암, 기관지암, 폐암까지 더하여 10대 고해감으로 분류됩니다. 네, 그렇군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단 보험사마다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보험사는 어떻게 이 기준들을 나누고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고외감 같은 경우에는 가입 시점에 따라서 또 상이하게 달라지니까요. 이 부분까지 짚어주시면 꼼꼼한 보장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들어지는데 사실 암은 입원도 입원이지만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보험 보장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서울 아산병원 통계치를 따르면 암 입원 환자보다 외래 환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입원 치료보다는 통원 치료가 더 활성화됐다는 뜻이겠죠. 2022년도 기준 암 종류에 따른 병원 평균 입원 일수를 살펴보게 되면 췌장암의 경우를 제외하고 10일이 넘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5에서 7일의 입원 치료 후 통원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치료를 위해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한 상급 종합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주 지역이 서울, 경기가 아니신 분들에게는 큰 부담인데요. 치료비뿐 아니라 숙박비와 교통비까지 추가 부담하셔야 하고 병원 예약 사정에 따라 아침 진료가 될 수도 있고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하루를 꼬박 병원에 있어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보험회사에서는 암 통원비에 대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수도권 제외 지역에서 좀 거주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수도권에 있으신다고 할 때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사실 아픈 몸을 이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거기에 들어지는 시간적 그리고 체력적인 소모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원을 하게 될 때 보험 보장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암보험을 준비하시면서 암통원 특약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통원 1회당 80에서 100만 원까지도 가입하실 수 있고요. 실비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실비보험에서 20에서 25만 원 한도와 더불어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통원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암의 직접 치료로 인한 통원 시에만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검사나 정기 검진으로 방문할 때에는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암통원 특약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라고 해주셨고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정기적인 검진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은 해당되지 않지만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 내가 암이 걱정되어서 당장 보험에 든다고 한다면 바로 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암보험의 경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하는데요. 가입하자마자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닌 가입 시점으로부터 9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보상이 가능하고요. 90일이 지나도 1년 또는 2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A사를 시작해 여러 보험회사들이 가입 즉시 100% 보장되는 암 진단비 특약을 출시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적용을 받지 않으니 오늘 가입하고 내일 바로 암진단 받아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기존 보험에 대해 점검을 받고 리모델링을 진행하시고 계시는데요.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면 발생하는 면책기간, 감액기간에 대해 걱정이 있었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준체뿐만 아니라 고혈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입원 수술 이력이 있으신 분들도 유병자 상품으로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서 여러 보완점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 보험사들은 즉시 지급이 가능하고 면책이나 감액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전문가님, 암보험이 최초 1회안이 가능하다, 1회안만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좀 더 있을까요? 네, 보완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암은 평생에 한 번 걸리는 병이었습니다. 과거의 암보험은 그냥 암 진단비 한 개였습니다. 어떤 암에 걸리든 여러 부위에 암이 동시에 발견되어도 진단비 1회만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암을 평생 관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첨단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암 치료기술이 좋아지면서 암 생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암이 완치된 후에 새로운 암이 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세포 변이로 인해 계속해서 여러 부위의 암이 발견되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암을 진단받았는데 새로운 암이 다시 생기거나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 돼서 계속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맞춰 암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보상받을 수 있는 통합암 진단비 담보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2개, 3개의 암을 동시에 진단받았다면 각각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선택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암이라는 게 한 번 끝내면 좋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전이도 되고 또 완치가 됐지만 재발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암으로 진단받으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전이암을 함께 진단받고 있다고 하고요. 네. 2019년 암 등록 통계에 의하면 암 환자의 약 50%가 전이암 환자라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발생한 원발암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암 발병 이후 다른 부위로 전이 되거나 재발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암 진단비들을 최초 1회안 지급이 되면 소멸이 되고 처음 생긴 암만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보장을 2중, 3중으로 안전하게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암은 이제 20, 30대에도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식사 문화가 서구화되면서 과거에 고령자가 진단받던 암을 이제는 20, 30대도 많이 진단받고 있는데요.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특약, 암 통원비 담보들을 가성비 좋게 구성하시면서 내가 만약 암 진단을 받더라도 든든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재점검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이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암보험에 대해서 중입자 치료, 그리고 암보험의 종류, 통원 치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완점까지 폭넓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암보험에 대한 내용 총정리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보험은 무엇일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험은 뇌심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민우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알려주실 예정일까요? 아나운서님께서는 신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우선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뇌나 심장이 아닐까 싶은데 맞을까요? 그것도 맞는데요. 네. 제가 AI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체의 기관은 어디이며 네가 생각하는 신체 기관은 어디인지 AI의 답변을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체 기관은 뇌, 심장,
폐가 대표적이며 개인적으로는 뇌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뇌는 신체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고 감정과 사고를 담당하며 인간의 개성과 인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심장과 폐도 필수적이지만 뇌가 없다면 다른 신체 기관들도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모든 신체 기관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심장을 지나 이동해야 할 혈액은 모든 혈관을 타고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일정하게 공급되어야 할 혈액은 각 기관에 충분히 가지 못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제대로 기능을 못한 몸의 기관은 서서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밀한 신체는 상호 보완하며 생각하고 숨을 쉬게 하고 움직이게 해줍니다. 마치 AI의 대답처럼 뇌, 심장, 폐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대신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꼭 필요한 안보험처럼 뇌와 심장에 관한 보험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혹 그 중요함을 알아서 뇌와 심장 질환에 관한 보험을 가입하시고 그래 이제 됐어. 내 보험은 든든해 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보험 특약에 뇌와 심장 질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전문가님께서 알아서 잘 넣어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나운서님의 보험의 보장은 보험 청구 후에 잘 받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청구하면은 이렇게 알아서 딱 순리대로 되는 거 아니었나요? 네, 대부분 보험금을 청구하면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많은 보험사에서 각각의 이름으로 붙여진 뇌와 심장에 관한 특약의 명들은 자칫 내가 뇌와 심장이 아플 때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인데 가입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어쩌면 나와 가족의 건강에 관한 관심과 선택 또는 내 가족의 아픈 역사일 수 있는데요. 걱정이 큰 만큼 든든한 보장들로 자칫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서 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충하자면 네.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은 최근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암을 제외하고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특히 말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바로 이런 질병인데요. 발병 후 짧은 시간 안에 치료를 해야 하고 치료를 한다 해도 그 후유증 감당이 있어서 환자와 가족에게 모두 노력이 필요한 병입니다. 치료는 물론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그래도 보험 가입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 안심할 수 있겠지만 모든 질병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많은 병명이 나의 병명에 해당할까요? 내 보험이 어떤 질병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하면 보통 뇌출혈을 생각하시는데 하지만 도표에 보신 것처럼 뇌혈관 질환을 100으로 봤을 때 뇌출혈은 15%, 뇌졸중 환자는 74%입니다. 뇌출혈 환자의 5배 정도가 많은 건데요. 여기서 뇌경색과 그 외 뇌전동맥,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모두를 우리가 알고 있는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그 외의 질환 모두를 포함시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에서도 보통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하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시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은 11.4%, 그 외 다른 질환이 88.6%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보험을 준비하고 청구한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아니랬지만요. 이 막연히 준비해놓은 보험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좀 보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막막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례는 제 주변에서 일어났거나 주변 분들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 사례로 IT 사업을 하던 40대 제이라는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하지만 일의 재미에 빠져 과도한 업무로 인해 어느 날 일하는 중 쓰러지셨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4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사업은 당연히 한순간에 어려워졌고 그 어떤 보험도 없었기 때문에 병원비 감당은 물론 이후 남은 후유장애로 벌었던 돈까지 고스란히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상처가 커
몸도 마음도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졌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리게 됐을 때 내 생활 전반이 마비가 되니까 너무 막막할 것 같습니다. 이 보험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닥치게 된다면 정말 눈앞이 깜깜할 것 같은데 혹시 또 다른 사례는 좀 없을까요? 두 번째 사례로 자영업을 하셨던 P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주변 지인의 권유로 다수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암은 물론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 넉넉한 보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빈맥이 생기고 부정맥 질환과 가슴의 통증으로 응급실을 가게 되셨는데요. 진단은 협식증을 받으셨습니다. 든든한 보장에 안도하고 퇴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이분이 가입하신 보험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실비 외에 보장을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네, 사실 이 질환이라는 게 정말 소리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 이번 사례는 준비를 했지만 이 보험을 믿고 있었는데 보장 범위로 인해 보장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다라고 좀 풀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사례만으로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좀 더 안타까운 사례가 있나요? 예, 마지막 사례로 집에서 집안일을 하시던 K라는 분이 갑자기 흉통을 느끼시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다가 다음날 새벽 더 큰 통증으로 결국 응급실로 이송되셨는데요. 다행히 조기에 치료되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됐고 가까운 친구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에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가 돼 있었고 본인이 가입한 급성 심근경색의 특약으로 보험사 두 곳에서 넉넉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 사례는 좀 다행이다 싶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질병이 걸리는지 내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넓은 보장 범위의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사례들이지만 내 보험의 특약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가입되었는지, 가입했다면 어떤 범위로 되어 있는지, 각 담보의 보장 범위까지 꼼꼼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같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급성 심근경색에만 담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표를 보시면 전체 심장질환에는 급성 심근경색은 고작 11%밖에 안 되고요. 물론 그 수도 적은 수는 아닌데 보험사에 따라 구체적인 담보 조건에 부정맥이나 심장 판막 질환 등 꼼꼼히 나누어져 있는 곳도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특약으로 보다 넓은 범위로 되어 있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할 경우 잘 살펴보시고 나의 가족력이랑 건강 상태 그리고 정확한 조건에 맞춰 보험사의 특약을 안내해주는 보험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넓은 보장 범위의 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상태가 어떤지 아는 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력, 내 건강 상태, 그리고 이 보험을 잘 설계해 주실 전문가님까지 만난다면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질병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그래도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빠진 게 없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앞의 사례들은 종종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전체 질병 사망자 중 심혈관 질환, 특히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2년에서 3년 사이에 거의 5%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문제인데요. 실제 우리의 가까운 곳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나운서님 주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겠는데요. 근데 방금 그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되게 의미심장한데 혹시 전문가님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사실은 마지막 사례가 제 사례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심장이 좋지 못한 가족도 없고요. 코로나라는 암흑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전혀 다른 병마와 싸우거나 알 수 없는 후유장애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지금 이렇게 TV를 통해 여러분께 현장감 있는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분들께 여쭤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만 나가시는 분들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요. 부디 든든한 보험과 꼼꼼한 보장을 통해서 이 시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안심과 가족의 모두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전문가님의 사례라고 하니까 더 그게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혹시 뇌혈관과 심혈관 이 보험 가입해야 될 때 저희가 주의하거나 고려해야 될 상황은 더 없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보험급 지급력이 탄탄한 회사인가. 두 번째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나의 보험이 나의 상황과 잘 맞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나의 상태, 건강,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력 등을 포함하고요. 가입한 특약의 전체 보험료를 적절한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설계사를 만나고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회사와 또 나의 상황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3박자가 잘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예, 맞고요. 막상 보험이 필요할 때 지난달에 해지시켜 보장받지 못한다거나 담보가 달라서 힘든 시기에 아무 쓸모없는 보험이라면 정말 억울한 마음 같은데요. 부디 말씀드린 내용 잊지 마시고 지금 당장 증권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전민윤 전문가님께서 뇌신보험에 대해서 오늘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뇌신보험에 대한 내용 정리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보험은 뭘까요? 마지막 보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보험은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민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요즘 개개인별로 모든 가정에 차량이 없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자동차는 현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동 수단이 지금 되었는데요. 자, 자동차, 다른 말로 차량을 본인 명의로 소유 및 관리를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자동차 배상 보상법, 다시 말해 자배법상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나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매년 갱신하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운전자 보험은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게 수치가 낮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에서 모든 걸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냐라고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이제부터 운전자 보험을 왜 가입을 해야 하고 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운전자 보험 필요성을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사실 가입률이 높지만 이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거든요. 가입률이 낮은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름만 들어보면 큰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만 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한계점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민사적인 책임, 즉 이제 피해자에게 민사 합의나 병원비,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만 이제 그 반대로 네. 형사적인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게 함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망 사고 같은 경우 중상해 사고나 중과실, 다시 말해서 뭐 신호 위반, 중앙성 침범, 그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발생되는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형사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운전자 개인 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몫입니다. 형사처벌이라고 하니까 좀 무서워지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운전하는 저희가 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예상보다 지금 사고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자, 과거 2022년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2,700명 정도 발생이 됐고, 자,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약 2만 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자, 특히 중대과실 교통사고로 분류가 진행이 되면 그 해당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형사 입건,
그 이후에는 이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재판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 하나 딱 들어보자면 과거 23년도에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자, 60대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네. 70대 여성을 인사사고로 발생이 됐는데요. 그 해당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와 다발성 골절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자동차 보험으로는 그 해당 피해자분께 모든 게 뭐 치료비나 민사 합의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지급이 되었고요. 네. 근데 그 해당 그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이제 중상해 사고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라에서 벌금이 한 700만 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형사합의금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그리고 그 형사합의를 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약 400만 원 정도 부과가 됐는데, 이 운전자 보험이 있었다면은 해당 운전자는 총 합산 금액 한 2,300만 원 정도는 운전자 보험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아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사실 2,3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또 연세가 60대시다 보니까 사실 가볍게 볼 만한 금액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운전자 보험,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을 우리가 계속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항목을 얼마나 보장해 주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특히 좀 전에 언급해 주셨던 이 변호사 선임비, 벌금 이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장이 되나요? 네, 그러면 운전자 보험의 보장 항목을 저희가 보통의 경우 크게 세 가지를 딱 네. 팩트 체크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으로 입건이 될 경우에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이제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보통 한 사건당 변호사 선임 비용이 현재 그 돈의 가치로 봤을 때 500만 원, 작게는 500에서 크게는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운전자 보험은 그 상품에 변호사 선임 비용은 최대 가입 금액 5,000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형사합의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해야지만이 뭐 감경 사유가 되거나, 자, 그리고 선처를 받기 위한 금액을 이제 선처를 받기 위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형사 합의금이 뭐 회사마다 다 동일하겠지만 최대 가입 금액 2억 원까지 형사 합의금을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팩트 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벌금 보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벌금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선고되는 벌금형을 지칭을 하는 건데요. 자, 벌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사망 사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벌금이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네. 그리고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여기서 또 추가로 한 가지, 자, 스쿨존 내에서는 벌금이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그 스쿨존까지 보장이 되는지 그도 담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가지 보장, 중요한 보장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결국에 이렇게 좀 듣다 보니까 만일을 대비하려면 운전자 보험 필수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운전자 보험은 누구나 들어야 되는지, 뭐 언제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팁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운전을 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운전 빈도에 상관없이 꼭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운전량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요즘에 출퇴근용, 그리고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등하교 운전이 잦은 운전자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고연령자의 운전자분들, 그리고 업무상 운전하시는 분들을 사실상 필수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의 가입에 있어서 팁을 한 가지 뽑자면 벌금, 합의금, 그리고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세 박자가 모두 들어간 상품을 꼭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요즘 들어 이제 무해지 환급형이라고 해서 월 10,000원 전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도 많이 있는데,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그 매해마다 개정이 이루어지길 정도로 개정의 빈도수가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그 개정되는 그 항목에 따라서 큰 운전자 맞게, 보험도 네, 추가로 보장하면 리모델링 되겠네요.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뭐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벌금 담보, 형사 합의금, 우리가 형사 합의금을 다시 말해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또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벌금 담보만 말씀드리면 벌금이 대인 벌금만 있을까요? 대물도 있다고 이렇게 네, 좀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자, 우리가 사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대인 사고가 있고요. 대물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운전자 보험에서 말하는 지금까지 벌금 담보는 대인 벌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대인 사고가 아닌 물적인 사고가 발생이 됐을 경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고거든요. 네. 그러면 물적인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나라에서도 또 대물 벌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험사들마다 대물 벌금을 최대 가입금액 500만 원까지 가입이 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2024년도 10월경, 전년도 10월경에 새롭게 탄생한 담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뭘까요? 네, 그게 바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급발진 차량 사고인데요. 네, 여러 매체에서 급발진 사고 영상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 이유는 과거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 이제 차량의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최첨단 그렇죠. 차량으로 출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과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과거 차량은 100% 기계식 그런 수동적인 형태였다면 지금의 차량들은 소프트웨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소프트웨어가 윈도우로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자동차도 소프트웨어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 소프트웨어 작은 오차, 오작동만 프로그램이 충돌이 나면 그래서 이제 급발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나운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나운서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차량이 급발진을 해서 사고가 났어요. 자, 이거를 나는 정상 운전을 했지만 아나운서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거를 법적으로 개개인이 뭐 급발진하는 거를 법적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사실 현실적으로. 네, 굉장히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예, 그래서 법조인의 그런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실정인데요. 네. 자, 작년 2024년 10월경부터 각 보험사들마다 급발진 사고로 인해서 법정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가입금액 500만 원까지 최대 가입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급발진에 한해서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을 했을 때 비용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를 꼭 확인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단 그 급발진 사고로 인해서 민사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 보장은 민사 1심에 한해서 보장이 된다는 거, 이 부분도 내용을 확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팁이라고 하신다면 벌금, 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가 종합적으로 좀 포함된 거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 급발진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발생을 한 거잖아요. 숨겨져 있는 부분까지 낱낱이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보험료도 굉장히 다르게 책정되잖아요. 운전자 보험의 비용이 어떤지 그리고 이렇게 좀 차별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운전자 보험은 보장 범위가 가입 형태에 따라 월 10,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다양하게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순수 보장형 같은 경우는 월 10,000원대 전후로 핵심 보장인 벌금이나 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다 커버하실 수 있는 상품이고요. 자, 반면에 환급형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해서 적립형 상품이라고도 많이 호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 상품이다 보니까 월 15,000원에서 30,000원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전자 보험은 환급형 상품을 절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왜 추천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계속 법이 개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법이 개정이 될 때마다 운전자 보험 또한 보험사에서 그 개정된 법에 맞게 계속 상품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비싸게
운전자 보험을 3만 원 이상 뭐 4, 5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해서 그거를 개정이 될 때마다 운전자 보험을 리모델링 한다는 명분하에 그걸 갈아주게 되면 거기에 발생되는 해약환급금 손해를 회사에서 봐주지는 않습니다. 다 그 해약환급금 손해는 고객이 본인이 직접 그 개인 부담하게 돼 손해를 있죠.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운전자 보험에다가 그 법이 개정될 때마다 갈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굳이 환급형이나 적립형으로 해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추천해드리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환급형은 사실 법이 개정되니까요. 이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순수 보장형으로 충분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민식이법이 조금 규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이 바뀌는 게 운전자 보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 지금 예를 들어보면 2019년도에 충남 아산의 스쿨존 이제 9살 먹은 이제 어린아이의 민식군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맞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그 법이 입법 후 이루어진 통칭 민식이법을 운전자라면 최소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자, 이때 크게 두 가지의 큰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자, 첫째는 스쿨존 내 신호등과 함께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됐고, 그리고 둘째로는 스쿨존 내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중상해를 가하게 되면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만기까지 유지를 하는 게 정답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개정이 되는 것을 계속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자,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그 사고가 나기만 하면 무조건 운전자가 처벌 대상이 됐었는데요. 자, 운전자가 충분히 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아이들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러나 2022년도에서 2023년도를 보시면 교통사고 사례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던 시즌이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24년도에는 그 개정안이 잠깐 변경이 된 게 운전자의 중대과실이 입증이 됐을 때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기준이 명확하게 변경이 됐고요. 네. 자, 이를 보자면 운전자 보험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더 명확하게졌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 운전자의 스스로 변호가 아닌 그 형식과 절차에 맞춰서 또한 정확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해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운전자 보험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만일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둘 다 필수적으로 좀 보장하는 게 좋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이 운전자 보험에 대한 총정리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제가 지금까지 6가지로 다시 한번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째는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운전자 보험은 필수 담보,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다시 말해 형사비금이 꼭 있는지 확인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 적립형과 환급형 중 선택을 하지 마시고 자, 중대과실로 인해서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담보를 꼭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는 대인 벌금뿐만 아니라 대물 벌금도 가입이 필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발진 차량 사고 시에 변호사 선임을 보장을 받아서 든든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팩트 체크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단 민사 1심에 한해서 보장이 된다는 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가입 후에도 도로교통특례법상 법이 개정이 필수로 됩니다. 수시로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에 맞춰서 운전자 보험도 계속 리모델링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 보험을 읽어주는 남자 최종민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 이렇게 알아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전자 보험에 대한 총정리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투자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